안녕하세요. 저는 그 샌드버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료는 영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발표 자체는 좀 국문으로 해서 오신 분들 그 청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샌드버드 저희 그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 API 경제라는 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워낙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 API 경제가 어떤 개념이고 그 중에서 그 채팅이라는 게 또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링, 매년 두 배, 세 배씩 성장을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그 의사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 그 레슨 learned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혹시 여기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시작을 좀 설명드려보자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메시징이란 거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인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76%의 인터넷 인구가 지금 매달 어떤 형태로든 메시징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샌드버드는 유저 간, 사람 간의 대화를 이어주는 그런 원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앱 개발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B2C 앱, 커뮤니티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채팅 기능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선도를 하고 있는 뭐 왓츠앱이라든가 뭐 텔레그램, 또 슬랙, 한국에서는 카카오,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할 때마다 최종 유저, 엔드 유저들은 그런 기능들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걸 iOS, 안드로이드, 또 뭐 심지어 웹 같은 경우에 비슷한 수준의 채팅 경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뭐 한 달에 한 1,000명 쓴다, 그럼 괜찮긴 한데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되는 그런 데서는 또 그 인프라를 계속 스케일링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개발자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이것저것 다 만들었으면은 샌드버드에는 간단하게 SDK를 앱 안에 탑재를 시키시기만 해도 플러그 앤 플레이로 손쉽게 최첨단 메시징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매달 한 6천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레딧이라고 해서 세계 1위 온라인 커뮤니티죠. 월간 이용자 3억 명 정도 되고, 또 야후 스포츠, 또 뭐 NBA, 고잭 뭐 등등 해서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뭐 유니콘이라든가 또 큰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저희를 사용해주고 계시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신세계 이마트, 또 SBS, LG U+ 등등 다양한 곳들에서 저희를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고객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B2C 앱이고요. 그 중에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웹사이트고, 모바일 앱과 이제 웹사이트 등등이 다 있는데, 거기서 유저 간의 그 채팅 기능, 또 그 안에 서브 레딧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카페 같은 거죠. 거기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대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용자, 이거를 채팅을 쓰는 이용자와 안 쓰는 이용자들의 월간 그 리텐션 레이트가 상당히 좀 크게 향상이 되는 걸 통해서 실제 채팅 기능이 굉장히 이 회사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적인 기능 런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잭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선 가장 핫하고 가장 큰 데카콘, 유니콘을 넘어서 이제 10조가 넘어간 걸 데카콘이라고 부르죠. 거기인데, 여기에서는 음식 배달, 뭐 그 그 자동차, 오토바이 여러 가지 그 라이드 쉐어링까지 해서 21가지인가 비즈니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와 유저 간의 대화, 또 그 음식 배달하는 사람과 유저 간의 대화 등등, 이런 대화들을 저희가 다 파워링을 하고 있고, 지금 2년 넘게 저희 고객사로서 계속 초고속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 세계 7군데 정도의 쉐어드 서버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데디케이트라고 해서 대기업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별도 클러스를 운영을 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큰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대부분이 이제 뭐 매출이 뭐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 동남아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사무실 셋업을 해서 현재 미국과 한국에 사무실 주 사무실 있고, 또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영국의 사람들을 좀 뽑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뉴욕에도 사람들을 좀 뽑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Y 컴비네이터라는 데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 1, 4분기에 Y 컴비네이터에서 출시를 했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3년 반 동안 125배 정도 매출 성장을 하고,
사람도 Y 커뮤니티 들어갈 때 한 10명 남짓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120명이고 올해 말까지 한 200명까지 사람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설명드리면은 Y 커뮤니티 끝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데이 때 피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총 하나로 치면 한 3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시드 유치를 했었고 그거 갖고 정말 이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가 2017년 10월에 발표는 12월에 했는데 10월에 이제 170억 하나로 170억 좀 넘게 시리즈 A를 하고 최근에 이제 5월에 발표를 했는데 하나로 1,200억 정도 시리즈 B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코닉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랑 타이거 글로벌 두 군데서 투자를 했고요. 아이코닉 캐피탈은 그 실컴에서 뭐 마크 주커버그, 잭 도얼시 이렇게 트위터 창업자, 뭐 페이스북 창업자 등등해서 소위 말하는 그 테크 빌리어네어들이 만든 펀드고요. 그래서 뭐 한 8조 정도 캐피탈을 디플로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은 전 세계에서 유니콘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투자사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 나머지 절반 정도가 들어오셔서 저희를 성장을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시장 1위 기업인데요. 그래서 현재 계속 그 1위 포지션을 좀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사들에게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외에 이제 뭐 굉장히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고객사들에게 다시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앱들을 보면은요, 앱스토어 카테고리 한 8, 90%에 저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1위로서의 포지션을 굳건히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팀별로 만나서 같이 좀 식사도 하고 하는 행사도 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오피스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또 팀 게더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세일즈랑 마케팅 팀이 그 GRS를 글로벌 레비뉴 서밋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를 또 최근에 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저 어디 렌치에 가서 이렇게 막 그 카우보이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소 타는 연습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념 촬영을 최근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지금 합류를 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 오피스에도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외국 분들이 여러 국가에서 오셔서 한국 오피스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그럼 저희가 속해 있는 이 API 경제라는 게 과연 뭔가? 아마 API 경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동차 산업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 포드에서 나왔던 모델 T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자동차의 대량 생산으로 성공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1920년대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공장을 보시면은 큰 부지에다가 여기에서 모든 원자재가 들어가서 최종 물건인 자동차가 나오는 모든 일이 이 한 곳에서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장 안에서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재료를 가공을 하고 파이프도 구불해서 만들어뜨리고 하면서 자동차를 완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1920년대 보면은 일단 원자재 들어가서 공장에서 바로 완제품이 나왔는데 오늘날 자동차 산업 보시면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여러 가지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커지면서 굉장히 그 밸류 체인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미 뭐 수천억, 수조, 수십조짜리 회사들이 나와서 브레이크만 전문으로 만든 회사도 수조짜리 회사가 있고 서스펜션만 만드는 회사도 수조짜리 회사가 있고 하나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 산업이 커졌습니다. 이게 컴퓨터 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1960년, 70년대 메인프레임을 하는 거는 컴퓨터라는 거를 엔드투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한 업체가 다 만들었었는데 그 70년대, 80년대 퍼스널 컴퓨팅 이렇게 붐이 불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죠. 또 PC, 그래서 IBM,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고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는 또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잘게 쪼개지고 하드웨어도 쪼개지면서 하나하나에서 수조, 수십조짜리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안드레센 호로이츠의 그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잡아먹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을 했었을 때는 너무 좀 오버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맞죠. 아마존이 진출하는 모든 산업의 기존 플레이어들은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나고 실제로 아마존이 리테일 산업을 상당히 많이 먹었고 구글은 이미 광고 시장을 많이 섭렵을 했죠. 그리고 애플도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다들 이거 이통사가 뭐 기존 제조업체들 있는데 이거를 애플이 뭘 어떻게 하냐 컴퓨터나 만들어라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실제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 우버,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전통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 와해시키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산업도 보면 이제 자동차처럼 부품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 뭐 가입하는 거 관련해서는 뭐 유저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옥타라는 회사가 상장사가 됐고요. 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싱 하는 회사도 이미 수조짜리 회사가 됐고, 결제 관련한 스트라이프도 지금 10조, 20조 하고 있죠. 밸류가. 이메일 하는 회사 샌드그리드도 한 3조 정도의 이제 또 회사 트윌리오라는 20조짜리 회사에 팔렸고요. 소프트웨어 부품 하나하나가 수조, 수십조짜리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채팅 혹은 메시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규모도 지금 연간 5조 정도 규모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 이 중에서 채팅이 과연 왜 의미가 있냐? 채팅 그냥 텍스트 보내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 채팅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누군가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항상 존재해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서도 포니 익스프레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당시 광고를 캡처해 온 건데, 샌프란시스코까지 10일이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빠르다라는 걸 이제 광고를 한 거였는데, 그 당시도 어떻게 보면 10일 걸리는 채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리어 피전이라고 해서 전서구들도 나왔었고요. 왕좌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을 넣어놨는데, 최근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전서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미국의 트렌드가 있죠. 그리고 벨이 처음에 이제 전화를 했었을 때도 결국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었던 욕구를 좀 더 이제 다가가게 된 거고, 이제 아마 예전에 모뎀 쓰셨던 분들 이 화면 기억나실 텐데, 그 모뎀에서 다이얼업 한 다음에 지역 게시판 들어가갖고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데서 채팅을 했었잖아요. 인터넷에 썼을 때 ICQ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 한국에서 뭐 MSN, 뭐 버디버디 이런 거 많이 쓰셨잖아요. 또 IRC. 말하자면 이 채팅이라는 거는 사람들 항상 하고 싶어 했었어요. 기술이 그걸 단지 좀 더 실시간에 가깝게 가능하게 해준 것뿐이고, 가장 큰 혁명은 어디서 왔냐면은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 전에 이런 모든 채팅은 책상 위에서만 가능했었잖아요. 편지를 쓰던, 전화를 하던,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오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2015년에 이 세상 모든 앱을 통틀어서 메시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앱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 전에 소셜 네트워크가 짱이다, 뭐 페이스북 다 얘기했었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은 메시징 앱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76%의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매달 채팅을 하고 있고, 이제 샌드버드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도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샌드버드의 유저가 될 수 있다. 이 앱이 됐든 저 앱이 됐든 어딘가선 대화를 할 거고, 그거를 그 회사를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영어 표현으로 기어를 바꾼다고 표현을 하는데,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성장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2배, 3배 이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인력 규모가 됐던, 뭐 매출 규모가 됐던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 이제 하이퍼스케일링 모드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 올해 초에는 6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0명이고 연말까지 200명이 돼야 되니까 인력도 거의 3배 가까이 느는 상황이고, 매출도 그 정도로 이제 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일단 2PM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People, Product, Market, Money, 그 네 가지 관점에 이제 그 하나의 순환 고리에 어디에서 병목들이 생겨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때 질문을 하기 좋은 것들이 나의 성장이 어디에서 병목이 걸려 있는가를 진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병목을 없애면 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시장에 병목이 있었을 때 주로 언제 생기냐? 창업팀에서 시장에서 충분한 비전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혹은 문제가 고객에게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굳이 돈 주고 쓸 정도는 아니고, 그런 문제의 데피니션이 잘못됐다던가, 문제는 좋은데 그 고객 풀이 충분히 크지 않아요. 마켓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혹은 그 외에 이건 다 좋은데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을 발굴을 못했어요. 마케팅이 됐던, 세일즈가 됐던. 여기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때 마켓 캡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고객들과 많이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착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인터넷 서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과 인터뷰를 끊임없이 해서 사람의 뇌가 그런 패턴을 싹 찾아내거든요. 그 속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메시징, 채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서 회사의 이제 비전도 다시 리디파인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특히 저희 같은 B2B는 커스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SI 회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일반화되어 있는 해를 찾아 나가면은 프로덕트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당장 돈 줄 테니 만들어줘라는 유혹을 잘 참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개발비는 아시겠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주거든요. 근데 제품, 서비스, 솔루션 사용하는 건 매달 몇천 불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몇백만 원 받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멀리 계속 프로덕타이즈 할 수 있는 기능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참아야 된다는 점에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과 얘기를 해서 메시징을 계속 리파인, 튜닝을 하고 시장에 테스트해보고 먹히나 안 먹히나 보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채널이 대부분 발견돼요. 우리는 뭐 SEO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먹힌다. 아니다, 우리는 세일즈 방판이 먹힌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하나 먹히는 채널이 발견되면 일단은 그 채널이 세츄레이트 될 때까지는 최대한 많이 더블 다운 하셔서 거기서 이제 고투마켓을 빨리 스케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또 많은 유혹으로부터 참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의 캡을 풀었어요. 이제 디맨드가 들어와. 고객들이 막 물건을 달라고 해. 근데 제품이 시원치 않아. 이런 프로덕트 캡트가 되는 거죠. 막상 고객이 필요해서 제품을 보여줬더니 이거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요. 혹은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혹은 뭐 이런 기능들은 아직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런 반응이 올 때는 프로덕트 캡트죠. 그때는 뭐 피처들이 충분하지 않다든가 차별화가 안 된다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방어력이 떨어져서 금방 그 커머더타이즈 돼서 경쟁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짓눌린다든가 단순히 기능이 정상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초반에 알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 걸린 건데, 샌드버드는 초반에 스케일러비티 하나만 집중했거든요. 스케일러비티의 확장성, 얼마나 많은 유저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엄청 집중을 했더니 나중에는 고객들이 니네가 그래도 기술력은 제일 있잖아. 뭐 아직 우리 그 트래픽은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바꿀 바에는 니네부터 시작을 할래 해서 큰 고객사들이 초반에 많이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거 하나 갖고 집중해서 우리는 딴 건 모르겠어. 시드 스테이지 작은 회사지만 스케일러비티 우리 기술력은 세계 1등이야. 딴 거 볼 필요 없다고. 계속 그거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러비티 위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를 해도 서버가 잘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하나를 잘 찾으신 다음에 고객한테 의미가 있는 밸류, 그걸 계속 더블 다운해서 그거 하나는 우리가 한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이다. 그거 하나만 갖고 어필을 하면은 그 주변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생겨서 중력이 생겨서 이제 많은 그 제품들을 뼈대를 이제 살을 붙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 캡을 좀 풀어봐야 돼요. 오케이, 니네 제품 그래,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게 맞으니까 살게. 그 모먼트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만들어야 될 게 정말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또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래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부족해. 또 뽑아야 되는데 뽑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전력이 안 되잖아요. 램법 프로그램도 또 짜야 돼요. 뽑아놨더니 경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막 마이크로 매니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힘들거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벨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문제도 생기고, 마지막으로 뭐 회사의 그 관리 경험이라든가 문화나 시스템들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걸 서포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조언은 초기 기업 시리즈 A 때까지는요, 무조건 몇 명의 소수의 굿 리더만 뽑으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중간 미들 매니저까지 갔었다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똑똑해서 제너럴리스트셔서 이것저것 빨리 배워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때는 몇몇의 그 소수의 굿 리더를 찾는 게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로 넘어간 단계에서는 제너럴리스트들이 왔었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폭을 줄이고 깊이를 더 더해가는 스페셜라이제이션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서 이미 몇 번
비슷한 롤을 스케일을 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와서 나 이번에 시행착오 다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가설을 갖고 오신 분들이 사실 훨씬 더 잘 적응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력직인 분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스케일링, 그것도 1년에 50%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4배 성장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관련된 엔진을 미리 다 만드셔야 돼요. 당연히 뭐 레벨링 시스템부터 해서 연봉 밴드부터 해서 에퀴티, 저희 같은 스톡 옵션을 이제 많이 제너럴스하게 주는데 그 스톡 옵션 테이블을 짜는 것부터 해서 관련해서 피드백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빌드를 안 해두시면은 이 경력자들이 딱 우르르 들어왔을 때는 왜 회사 이런 거 없어요 저런 거 없어요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피플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초반에 뽑아두셔야지 사람들이 2배, 3배 늘었을 때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인플로전이라고 하죠. 안에서 그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막 뽑고 있어. 어떻게 돼요? 돈이 모자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거나 리테인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돈을 쏟아부을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정말 많은 그 실수를 하시는 게 프라이싱 모델이 초반에 대부분 잘못 짜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프라이싱 모델 형편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도 회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초기 기업일 때 프라이싱 모델을 자주 바꾸셔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가장 강력한 성장 레버는 프라이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가치를 더 느끼는 방향으로 가격도 같이 증가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싸요. 혹은 이건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발목을 잡거든요. 나중에 초반에 그 프라이싱 모델을 많이 좀 시행착오를 해보시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뭐 마켓 리서치, 뭐 공식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객들한테 많이 얘기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B2B 같은 경우는 특히 B2C는 A/B 테스팅 하시면 되는데 프라이싱이 왜냐면 가장 무섭거든요. 바꾸면 욕 먹을까봐. 근데 아시겠지만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꾸기 힘들어지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꼭 바꾸시고요. 저희도 Y 커뮤니티 하는 동안 완전히 다 뜯어 고쳤어요. 왜냐면 Y 커뮤니티 아무리 모델을 봐도 저희 연매출 10억, 100억 나오는 회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싹 다 뜯어 고치고 그에 바로 10억 넘게 찍었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이것도 꼭 업데이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를 좀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회사가 힘들던 잘 되던 간에 항상 꾸준하게 매달 업데이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자주 보내주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는 분과 이 회사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도 모르겠는데 가끔 돈 필요할 때 연락 오는 데도 있거든요. 100% 꾸준하게 연락하는데 먼저 손이 가고요. 특히 안 좋은 소식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회사가 엄청 신뢰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에게 먼저 투자를 하게 되고 저희도 Y 커뮤니터 직후에 시드를 처음에 작게 하고 나서 그 시리즈 A를 처음에 갔을 때 첫 번째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던 중에 저희가 항상 투자자들한테 매달 보내고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 이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다음에 가을에 다시 시리즈 A 갈 건데 그때까지 돈이 바닥날 것 같다. 근데 우리 회사 성과 이랬던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투자 아주 소액으로 좀만 더 브릿지를 하려고 한다 했는데 진짜 2주 만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항상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하실 때 저도 이거 한국에서 첫 사업을 했었고 그때 뭐 한 30억 투자 받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 시리즈 A 할 때는 30개 정도 딱 셋업해갖고 2주 안에 다 만나고 팔로우 미팅 그 차주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이트한 기간 안에 완전히 프로세스 드리븐해서 만나야 되고요. 그 절차를 잘 따르셨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좋은 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거든요. Y 컴비네이터 홈페이지가 됐던 Atrim이라는 그 법률 회사인데 법률 스타트업 블로거가 됐던 이런 데서 있는 프로세스를요 정말 믿고 따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게 되게 많아요. 투자자들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군데 만난다면 관심 있어 보면 거기 열심히 팔로우 하잖아요. 데이터 달라 그러면 열심히 데이터 드리고 계속 추가 미팅하고 그러다가 대표님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좌절하고 괜히 원망 생기고 그럼 또 다음 투자사 만나러 가거든요. 100%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개, 30군데 동시에 다 만나고 동시에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따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시리즈 A 때 처음에 갔을 때 30개 만나고 30개를 3달 동안 만났어요. 실패했고요.
두 번째 시즌 30개 2주 만에 다 만났고요. 세 번째 주에 이미 텀시트이 3개가 와 있었고 시리즈 B 때도 그 미팅 나가서 시작한 지 2주 만에 텀시트들이 2개가 와 있었고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VC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전 사업가 편이니까 그 꼭 프로세스를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링 얘기예요. 하이퍼 스케일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는 거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리얼 스케일링이죠.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거. 처음에 마켓 디맨드가 있어.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서 팔아봐. 만들어지네. 사람 더 필요하네. 사람 더 뽑아. 더 뽑으려니까 돈이 필요하네. 돈 투자 유치하러 가. 이게 일반적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임라인으로 쪼개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제일 위에 이제 마켓 디맨드가 점점 생겨나고 그에 맞춰서 제품도 슬슬 개발해 나가고 이제 사람도 좀 더 뽑고 투자 유치도 그에 맞게끔 투자 유치해 가는데 이게 일반적인 올게닉 그로트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이퍼 스케일링 할 때는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초반에 돈을 많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렬로 뽑아야 돼요. 왜냐면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2배, 3배 성장을 하려면요 하나 증명해 갖고는요 못 가요. 그러면 이 중에 7알이 날아갈 수 있고 3알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스마트한 베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도 병렬로 뽑고 사람 롤도 병렬로 뽑고 제품도 핵심 제품 있겠지만 추가적인 제품들, 기능들 이런 것들 병렬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불편해져요. 왜냐면 하나하나 증명되면 이게 사람이 말이 되니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베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팅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조직도 계속 변하죠. 이 조직 이렇게 클 줄 알았고 내가 이제 뭐 잘하면 팀장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위에 시니어가 막 디렉터들이 들어오죠. 그 디렉터 좀 있다 보니까 뭐 말이 안 돼요. 새로운 시스템 또 갖고 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판, 케오스인데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링 할 때는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회사가 이 현상을 다 겪게 되고요. 이때 특히 경영자로서 중요한 거는 정말 오버 커뮤니케이트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왜 바꿨고 왜를 정말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라는 게 납득이 안 되면 사람들이 혼란이 많이 오고 한 번 커뮤니케이션도 반드시 까먹어요. 계속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피플 엔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트러스트하고 그래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옳은 선택을 할 거야. 아마 우리 사람들의 뭐 소위 말하는 엿먹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옳은 선택들을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다녀요 회사를. 그래서 그런 트러스트랑 그런 문화에 대해서 초반에 업프런트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카오스가 계속 온다라는 걸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매주 매달 여러분 또 카오스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 뭐 의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잘하고자 이런 가설을 가고 베팅을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말고 견뎌달라. 그 다음에 조직이 방향이 계속 변하거든요. 변할 때마다 지금 새로운 정보가 와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조직도 이렇게 바뀌고 우리 목표도 이렇게 좀 수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사람이 항상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주변의 퍼스펙티브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주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저는 항상 사람 모시고 내부에서 계속 프로모트 프롬 위틴을 하자라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회사가 성장을 할 때 회사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이미 스케일링을 경험해 본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매출이 뭐 50억일 때 들어가서 1000억까지 만들어 본 뭐 VP, 오브 뭐 영업이 됐던 마케팅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쭉 산업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스템 따다닥 빌드하고 시행착오를 없애주는 게 새로운 사람이 하나하나 돈을 안 써봤는데 돈도 가파르게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도 막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조직을 10명, 20명, 30명짜리 조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본인한테 되게 자극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엄청나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사람 우울증도 당연히 찾아오고요. 그게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위에 매니저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니까 말 걸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적절한 중간 시점에 임원들을 잘 영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찾는 거. 미국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First Round Capital에서 쓴 글인데 조직은 비선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선형적으로 성장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성장 속도를 사람이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promote from within versus layering 그 사이 밸런스를 잘 찾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스타트업이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건데요. 이때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정말 뭔가 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들의 파운더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뭐 셀프 어웨어니스 이런 프로그램들, 뭐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타부시 됐죠. 터부시 돼가지고 정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세라피스트, 심리 상담사들 만나고 오라고. 나부터 만나고 올 테니까 당신은 문제 없으니까 만나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그런 약간 소위 말하는 멘붕 이런 상황들이 올 일이 되게 많거든요.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주고 옆에서 내 이 고충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험난한 스타트업 여정에서 큰 차이를 주니까요. 꼭 이런 멘탈 헬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적극하셔서 스타트업들 좋은 경험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는 30분 준비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를 영어로 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하셔서 혹시 외국인 분들 계실지 몰라서 말입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English interpretation is on channel 2. Please use the receiver. receiver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손을 드신 분이 이 앞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께 마이크를 전달을 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천명기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B2C 서비스로 서비스를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기능 중심으로 피벗을 하면서 이제 B2B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였는데요. 이제 대표님의 글과 블로그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대표님도 스마일맘에서 이제 샌드보드로 피벗을 하셨었을 때 초기에 완전 극초기 때는 어떻게 고객을 발굴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Y컴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격 정책이 완전 바뀌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가격 프라이싱이 척이랑 Y컴 나오고 나서랑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바뀌었는지 좀 궁금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고요. 어려운 질문들인데 저희가 그 스마일맘에서 이제 샌드보드로 피벗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 초기 고객을 일단 기대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부 기대 관리, 투자 기대 관리, 그다음에 고객들의 기대 관리를 셋 다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에서는 사실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왔어요. 사이드로.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도 우리 메인 사업 스마일맘이 있는데 지금 채팅 이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탐색을 해보려고 한다. 투자 업데이트를 보내야 되니까 탐색을 보려고 하는데 이런 가설인데 아직은 뭐 깊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근데 중간에 뭐 업데이트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제 서서히 이제 스티어링을 해왔고요. 초반에 그 일단은 고객들 그 린 스타트업 프레임워크에 보면 나오는 거랑 같은데 고객들 인터뷰를 계속 했었어요. 이런 니즈 있어요? 니즈 있어요. 그럼 있으면 쓰실래요? 저희 채팅 기능 이렇게 최근에 만드는데 보여드리면서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얼마 정도 해서 뭐 한 5만 원도 불러보고 5만 원 주시겠다고 하길래 그래요? 그럼 다음 고객 가서 한 15만 원? 근데 15만 원 주겠다 그러시길래 그래요?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푸시백을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때 비쌀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냐. 이거를 내가 개발자를 뽑아서 만든다는 프레임인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비싸다는 건지. 사실 비싸다는 모든 거는 밸류에 공감을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밸류가 있으면 가격을 내죠. 사실 밸류가 없다고 할 때 그거보다 프라이스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밸류를 어디다 앵커링을 시켜야 되고 어디서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가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마케팅 메시지 만들고 영업용 메시지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멘트로 가면은 이 정도 가격이 가능하구나. 근데 사실 저희도 그거를 Y 커뮤니티 하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가격 정책을 그냥 그때 저희가 쓰던 싼 소프트웨어들 월 5만 원 이런 거 항상 월 5만 원, 15만 원 뭐 제일 비싼 거 저희가 상상하는 가장 비싼 가격이 그때 막 50만 원 이랬는데 월 이런 돈을 내면 정말 이거는 프리미엄이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Y 커밋을 통해서 아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구나. 고객 인터뷰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 가격 다 내려버리고 영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밸류 프로포지션이랑 고객들이 가장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 뭔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라이싱 칼큘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에 비례해서 가격도 증가하지만 물론 볼륨이 커지면 좀 싸지겠죠. 객단가는. 그런 식으로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고 계속 그걸 갖고 튜닝을 해서 지금 내부에서 버전 3인가 4까지 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서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파운더 셀링이 일단 돼야 되고요. 파운더 셀링으로 충분히 큰 고객들이 리피트하게 생기기 전까지 영업 인원 뽑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파운더 셀링을 어느 정도 되는 물론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영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파운더 셀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영업 임원 데리고 와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 잠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고객 발굴에 대한 질문이셨고 두 번째는 프라이싱 변화에 제가 대한 한꺼번에 대답을 말씀이었습니다. 훌쩍 했네요. 근데 그 여정이 되게 순탄치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기존 고객 이제 그 웹사이트 아카이브 이런 데 가서 옛날 프라이싱 페이지 캡처에다가 야 니네 이 가격이었잖아. 이러면 근데 그건 버전 2 프로덕트였고 우리 버전 3에선 가격 바뀌었다. 계속 설명드렸고 그 백래시도 한 3달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더 바꾸기 힘들죠. 물론 신제품 나오면 또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계속 기대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 제품 바뀌면은 가격이 좀 바뀔 수 있다. 미리미리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주 뭐 구체적으로 첫 번에 저쪽에. 질문하시는 분이 하셔서 저 뒤쪽입니까? 네. 네,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엘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샌드버드의 많은 다양한 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제게는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그 글로벌하게 온보딩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표님이 과거에 영미권 문화나 언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으셨는지 그리고 Y 컴비네이터 지원하실 때 팀의 구성이 어땠는지 몇 명 정도 있었고 어떤 정도의 롤들을 갖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도 짤막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3년 정도 살았었어요. 말하자면 치트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중2 때 이제 끝날 때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중3은 이제 한국을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말에 가서 근데 그때 당연히 그 언어를 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당 부분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뭐 중학생, 초등학생 보고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하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기본적인 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효과는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2005년부터였나? 4년, 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요 제 주변에서 한국 컨텐츠를 다 끊었었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화면의 모든 UI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사이트는 다 외국 사이트를 보려고 했었고요. 그럼 당연히 초반에는 익숙치 않은 비즈니스 용어, 기술 용어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지금 이제 10몇 년째 해오니까 그 당연히 좀 녹아나게 되죠. 그리고 일부러 미국 출장 같은 거 정부에서 이런 프로젝트 있으면은 어떻게 신청해서 미국 가는 거 한 번이라도 비행기 더 타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뭐 한 달 지내기, 뉴욕에서 뭐 이렇게 며칠 지내기 이런 것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도 한국 콘텐츠는 안 보거든요. 전혀 안 보고 그 뒤로 이제 영어에서는 어렸을 때 뭐 디즈니 무비 이런 거 당연히 문단 단위로 외우는 거 같은 건 다 기본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보고요. 미국의 문화를 정말 이해하려면은 특히 비즈니스 미팅, 세일즈, 투자자 유치하려면 이게 약간 한국에서도 드립 쳐주는 것처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열심히 보면서 요새 넷플릭스 이런 데서 있는 거 열심히 보면서 거기 나온 거 좀 흉내 내보고 그렇게 해서 영어는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Y 컴비네이터 갈 때는 저희가 한 10명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저희가 Y 컴비네이터 가기 전에 이제 자이버라는 이름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이브 소프트웨어라는 상장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뭐 우리한테 고소장 날리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 고소장 나오면 우리 이미 성공하면 쌀 거라고 했는데 그 말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사용하지 말라고 고소장이 날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Y 컴비네이터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투자자한테 그 YC에 보냈던 메일이 너무 기쁜데 우리가 일단 돈이 4달러치밖에 안 남아서 곧 문 닫을 것 같고 고소장이 와 있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야 이러면서 이제 도메인 이름 바꾸라고 해서 이름 바꾸고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사실 저희도 와이컴 때 재수생이고요. 처음에 스마일맘 그 B2C 앱으로 한번 지원했었고 그때는 인터뷰는 갔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처참하게 떨어졌죠. 왜냐면은 시장이 미국 엄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싱글남이나 아빠들이 미국에서 한 번도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엄마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니 시장은 알겠는데 니네가 그걸 하겠다고? 하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떨어졌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샌드버드 할 때는 그 일단 제가 인터뷰로 갔었고 회사 몰래 지원했었어요. 또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몰래 이제 출장 갔을 때 쓱 인터뷰를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팀에다 콩콜하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잠깐 모여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와이컴에서 몰래 지원했었다. 근데 합격을 했다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때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기대를 안 했어요. 한번 떨어졌을 때 그 아픔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말 괴롭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힘주고 긴장하지 않고 인터뷰가 10분이거든요. 되게 짧아요. 그동안 이제 시장 물어보고 경쟁 물어보고 기술 원천 뭐 창업자들 관계 투자자는 과거 내용은 어떻게 된가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Q&A는 질문해 놓은 상태였는데 긴장 안 하고 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끝없는 노력과 실패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보기에서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셨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셨고 뭐 정말 많은 데서 오셨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병원에 입주기업 25개 기업을 이제 입주해가지고 의사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래 하는 VR, AR하고 뭐 4차 혁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채팅이 지금 의사하고 환자 안에서 지금 원격적으로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소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수들이 심장 재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중국 환자 그다음에 미국 환자 이러면 서로 어플리케이션이 다 틀려가지고 중국은 위챗으로 해야 되고 한국은 카카오톡 해야 되고 미국은 왓츠앱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그 의료 분야에 그 의사와 환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팅 프로그램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 진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네요.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에 실제로 고객사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의 히파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헬스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이미 획득을 해서 저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라이넷이 상장사 HR 관련된 데고 또 랠리 헬스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회사도 뭐 꽤 크죠. 엄청 큰데 거기도 이제 저희 고객사로 돼 있고 아콜레이드 등등. 그래서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의사와 환자 간 또 뭐 간호사 간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저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직접 앱을 개발해 드리진 않지만 앱을 개발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보안이라든가 규제에는 부합한 그런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개발사가 안에 있으시면은 그런 데는 저희가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스탠더론 앱을 만들진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앞에서 이제 앱을 만들어주면 돈을 줄게 하면 이제 하고 싶다 하지만 거절하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있으시다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맨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서 중심으로 화상 통화를 하는 플링크라는 회사의 사업 개발팀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이제 영업에서 확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영업을 할 대상 업체들을 만날 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혹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만나고
근데 스케일업을 하기에는 저희는 엄청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 타겟 시장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다 만나고 싶은데 속도가 좀 늦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표님께서는 시드 단계에서 그 관련 업체들과 접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투마켓 엔진을 크게 놓고 보면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가 이제 다이렉트 컨택트로 해서 뭐 이메일, 전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뭐 링크드인 다른 채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바운드 엔진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로 하고 SEO하고 뭐 서치 엔진 마케팅하고 뭐 등등 또 스택 오버플로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커뮤니티 채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마다 그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그 엔진이 성공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또 채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파트너사, 리셀러들을 통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저희는 초반에 컨텐츠 엔진을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영업사원 뽑을 돈도 없고 마케팅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글을 엄청 많이 쓰고 다 검색 엔진 최적화에만 때려박았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 되게 인내 기간이 길지만 Y 커뮤니티는 3개월이기 때문에 Y 커뮤니티 끝날 때쯤에는 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20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저희가 항상 제일 첫 페이지에 1, 2, 3위 컨텐츠 안에 나오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들 굉장히 집요하게 검색 엔진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는 많이 썼어서, 항상 키워드 트래킹 해가지고 그냥 글 쓰는 게 아니라 포스팅하기 전에 스코어링 해가지고 이게 SEO에 얼만큼 점수가 도움이 되는가를 계속 체크했었고, 홈페이지도 뭐 3-4가지 스코어링 시스템들을 다 트래킹 해가지고 거기서 레커멘데이션한 거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썼고, 그게 아직도 저희 매출은 과반수 이상이 다 인바운드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한 고잭 이런 큰 회사들도 저희한테 다 문의를 주셨어요. 예, 그렇게 했었고, 야후도 뭐 문의가 왔었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 엔진을 만들면 또 좋은 게 thought leader라고 하죠. 우리 시장에서 선도하는 그 포지셔닝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올 때 이거 쓰려는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채팅 만들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라는 질문들을 해요. 다른 데들 봤었을 때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약간 사례, 케이스 스터디랑 같이 해서 제안을 해주면은 고객사들이 파트너로서 좀 더 그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웃바운드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만들어서 한 40%까지는 아웃바운드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SDR 팀, SDR이 이제 아웃바운드를 콜드 컨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앞단에서 마케팅 팀에서 그 세그먼트 분석해주고 어떤 타이틀들,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 시작을 해서 SDR이 링크드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쫙 컨택을 하고요. 그때 컨택을 할 때는 마케팅 팀에서 만들어준 그 ABM, 그 어카운트 베이스 마케팅에 관련된 컨텐츠, 그 커스터머에 맞는 컨텐츠들, 블로그 글이 됐던 PDF가 됐던 다 보내서 아웃바운드를 하고요. 다 숫자 게임이에요. 그 중에서 컨버전이 일부가 되고 미팅이 잡히면은 그다음에 팔로우 미팅하고 그 중에 일부가 딜 클로징 되니까요. 그럼 완전히 다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처럼 관계하고 술 먹고 식사하고 하는 그 정말 스케일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는 정말 지키기 힘든데 외국 영업은 좋은 게 다 콜로 할 수 있어요. 저희 제일 큰 고객들은요, 대부분이 콜로 클로징 된 경우가 많아요. 예, 저희 뭐 고잭, 데카콘 이런 거는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실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콜로 원격 영업이 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좀 좋고요. 대신 한국에서 외국 영업할 때 시차가 커서 고객 시차에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안에서 이제 퍼널과 어떤 컨텐츠인지 뭔지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를 믿으시면 돼요. 네, 프로세스 믿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넥스트 라이즈나 넥스트 라운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강의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 샌드볼드의 김동신 대표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